자, 여러분들 그 2024년도 1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다음 중에서 국제기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원칙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고 공시가 확대화되어 있죠. 공정가치 회계를 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연결재무제표로 바꿔야 되고 세 번째 공시는 확대되어 있죠. 이게 최대로. 그 네 번째 공정가치 회계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그 왜 틀렸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부채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즉 부채라고 하는 의무를, 그러니까 처음에 돈 빌려오는 거죠. 그때 수취한 대가, 자 거기에서 수취한 대가는 나한테 들어온 거고 그때 발생한 거래 원가는 나가는 거니까 차감한 가치를 우리가 부채의 역사적 원가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부채의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우선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2번이 틀렸죠. 지금 옳지 않은 거. 자, 이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자산을 우리가 취득한다면 이 지급한 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역사적 원가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 거래 원가라고 하는 것을 가산을 하죠. 근데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차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처음에 빌려오거나 자, 그러면 부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 그 다음에 차입을 해 가져왔을 때 우리 수취한 대가 이렇게 받은 건데 그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차감해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역사적 원가고요. 그리고 요것이 비교되는 것이 이제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현행 원가는 측정일 시점에 요거 취득 시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측정일. 자, 측정일에 취득한다면 자, 요것이 지급할 대가. 요거는 이제 실제가 아니고 지금 측정일 시점에 한번 취득해 본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거래 원가 요거 이제 가산하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 이게 요거는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이고 요거는 지금 한번 측정해 보는 시점이고 그때 똑같은 자산을 취득한다면, 그래서 부채도 이 똑같은 부채를 만약에 인수 차입한다면 요것이 수취할 대가 이렇게. 자, 수취할 대가. 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거래 원가를 이 차감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 지금 부채의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이란 얘기는 갚는 건데 갚는 게 아니고 똑같이 차입한다면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요거는 측정의 현재 시점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건 틀렸고요. 자, 세 번째 나오는 부채의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미래 캐시플로우, 그것의 현재 가치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채를 우리가 이행할 때 이것은 이제 상환하는 거죠. 상환할 때 이렇게 지금 나한테서 나가게 될 미래 캐시플로우, 내가 이행할 때 발생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현재 가치로 이렇게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원가 개념이고 원가는 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행가치, 공정가치라고 하는 가치는 반대로 부채가 없어지는 거, 부채가 소멸하는 건데 그건 바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만약에 갚는다면 미래 지급하게 될 금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용하거나 그 처분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들이 있어요. 캐시플로우. 자, 그곳에 현재 가치. 자, 요걸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하고 자산 쪽에서는 사용 가치. 이렇게. 그리고 부채 쪽에서는 이제 이행 가치라고 불러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공정 가치는 우리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자산을 팔았을 때, 우리 자산을 이전했을 때, 그때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산을 이전했을 때, 그리고 부채를 당장 상환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치를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 그 2번이 틀린 얘기고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사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부채를 이전한다는 얘기는 상환이에요. 자산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이건 팔아버린다는 얘기고, 요거는 갚는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다. 요거 이제 시장 가격을 말해요. 여기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회사가 한번 그 자산을 통해서 미래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본 거고, 요거는 시장에다가 만약에 내놓는다면 이 가격에 거래된다. 이 공정 가치죠. 요 시장에서 이걸 갚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지급하게 될 금액, 그것이 공정 가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행 가치 또는 사용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정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과 원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 좀 해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자산부채를 취득, 우리가 차입하는 거고, 가치는 자산부채를 갚아나가거나 아니면 요거 처분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비교를 해 놓으시라.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요게 원가와 가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드시 구분 좀 해 놓으시라. 자, 3번에 보면은 이제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보강적은 서브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근본적인 건데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 보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원가는 이제 제약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차이 나는 게 목적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 손익을 후속적으로 단기손으로 재분류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아니면 빼기 전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를 단일 금액으로 합산해서 이제 차감하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이다. 3번에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주석의 기능별. 요거는 이제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석의 성격 정보를 공시하라고 그랬죠. 이게 거꾸로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그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5번에 보면 이제 보고기한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 이 가치 하락. 요거 이제 그 사례에 있었죠. 1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자, 나머지는 이제 오류, 그 다음에 소송, 그 다음에 종업원, 상여. 요거 나중에 확정된 거, 요거 수정해줘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6번에 보면 물가 상승하고 기말재고 이렇게 크거나 같거나 기말재고의 평가에 있어서 선의저주법을 적용했을 경우, 총평균을 적용했을 경우, 자, 이때는 우리가 이 선의
총후 이렇게 좀 외웠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은 이 기말 재고와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세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반대가 이제 매출원가.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이것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1번에 보면 선행저축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동일하죠. 선행저축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보다 높게가 아니고 보다 낮게. 자, 옳은 것이다 보니까 6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은 왜 틀렸어요? 선행저축법 적용할 때 기말재고 금액이 보다 높게, 당기순이익이 보다 높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재고자 손상됐다. 단기 회계 자료 중에서 일부는 다음과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매출 총이익이 20%라고 할 때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액은 얼마인가? 자, 이 모두 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요 T 계정을 통해서 1월 1일 날 재고자산이 5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8월 1일 날 지금 이 얼마의 재고인지가 모르네요, 이게. 그러면 거기 매출액이 7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매출액이 700이면은 1-20%. 자, 요것이 이제 매출, 이 원가율이에요. 7, 8에 56 해가지고, 요 매출, 원가는 56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매입액은 6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3에 매입 중인 운송상품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래서 8월 21일까지 요때까지 매입한 것이 요건 이제 기초고요. 거기 630만 원에서 그 자료 3에 의한 선적진도 조건에 10만 원이 포함되는 거 맞냐? 맞다. 그래서 630만 원으로 이렇게 이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680만 원이 되는데, 요 재고로 이 돼 있어야 될 금액이 120만 원이 되겠어요. 120만 원. 자, 그런데 거기 3번에 나오는 이 미착상품은 이제 일단 10만 원은 아직 창고에 도착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손상되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창고에 있었던 건데, 창고에 있었던 것이 110만 원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손상이 됐는데, 화재를 피한 창고 보관 재고자의 장부 금액이 20만 원이래. 그래서 창고에 있던 것 중에서 그 손상되지 않은 것이 2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손상된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90만 원이 이제 되겠네요. 요게.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재고산 평가 손실 진부화됐다라고 해서 우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재고산 평가 손실. 자, 정상간모 손실만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고 비정상간모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를 한대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자, 우리 기초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것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 이게. 그래서 우리 12월 31일까지 이제 우리 매입한 것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초고, 요 12월 31일 우리 기말에 우리 저가법까지 적용된 거기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재무상태표에 적히고 나머지가 다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비용 처리의 구성 항목이 평가손실 있고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매출원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비정상감모만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14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가 30이라는 걸 빼게 되면 이제 110만 원이 이제 단기 비용인데, 자, 이 중에서 기타 비용으로 가는 비정상감모라고 하는 거기 그 3만 원이라고 하는 것만 빼주면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로 이제 이 구성이 돼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07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9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서울은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A를 주식회사 부산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B와 교환을 했어요. 자, 공정가치 차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자, 인식할 취득원가 금액은 얼마가 돼? 사업소 실질이 있대요. 그러면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가 170만 원이고, 거기다가 30만 원을 얹어서 줬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는 이제 이렇게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취득원가 구하는 거고, 요거 우리 이 기장치 A의 장부가액이 350에서 120을 빼면 23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겠죠. 요게. 자, 이것은 주식회사 서울이고요. 주식회사 부산 입장에서는 그 공정가치가 2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 30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170이 취득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부산의 기장치 B는 장부가액이 400에서 150을 빼면 250이 되기 때문에 그때 처분 손실은 5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요걸 물어봤으니까 주식회사 이 서울의 취득원가, 그래서 200만 원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X1년 7월 1일 우리 5억 원에 취득하여 사용된 건물 A. 자, 그거를 X5년 4월이라 3억 5천에 처분을 했네요.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의 건물의 처분 관련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건물을 원가 모형으로 우석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한 것이 3억 5천에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한 이 5억 원에서 우리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누수가 10년이에요. 10년. 자, 곱하기. 자, 거기 이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X2년, X3년, X4년, 이게 3년이죠. 3년하고도 그 9개월이에요. 3년하고도 9개월. 자, 9 나누기 12 하면 이제 0.75가 되겠네요. 3.75년이다. 라고 하는 감가상각 우리 누계액을 이제 빼주게 되면은, 자,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10 곱하기 3.75년이다. 자, 그래서 5억 원 하게 되면 그 장부 금액이 312 500 000. 자, 3억 5천하고 그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 3,75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3,7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10번의 이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11번에 한번 보면은 이제 이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원가 모형 선택하는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의 손상차손 누계의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산정하고,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 매 회계 기간 말에다 손상차손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요.
만약 그런 징후가 있다면 회수관을 측정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작다면 손상차손 인식하고, 이제 손상차손에 대한 이 회계 처리 내용이죠. 만약에 재평가만을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는 보고기한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거래에서 중요하게 차견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죠.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게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에 감가상각 요객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산정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죠. 그러니까 먼저 선평가하고 그 다음에 후손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11번의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자, 12번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는 얼마냐. 새로운 지식. 자, 이것은 연구활동이에요. 내부 창출된 브랜드. 이거 굳이 인식하지 않아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평가 금액도 인식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유일하게 개발비 하나만 자산 요건 충족하면 자산으로 잡죠. 자, 개발 단계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 요것이 우리 무형자산으로 잡히는 32만 원. 자, 그 다음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인식 안 하죠. 32만 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다음 주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비안정인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죠. 매년 일정 시기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자, 우리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상을 매년 해요. 그리고 손상 징후 있을 때도 하지. 자, 이제 정확한 얘기고요. 그리고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해서 상각을 하죠. 내용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 내용수가 비안정이라는 평가를 더 이상 정당할 수 없다면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건 추정의 변경이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제조업을 이용하는 주기가 3일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X1년 1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회계 처리가 주 3일에 X2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여기 지금 원가 모형이 돼 있고요.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에요. 거기 공정가치는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는 임대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투자부동산을 상각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1억 원. 자, 그럼 문제에서 X2년이니까 이제 X2년까지 감가상각만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 공정가치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나가자. 이렇게. 평가손익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그 답이 되겠네요. 자, 기타 포괄손 FVOCI네요. 옳지 않은 거. FVOCI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OCI 맞죠? 자, 지분상품을 처분할 경우 단기나 과금이나 기타 포괄손에 인식된 평가손익을 단기손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FVPL 일 때는 거래원가, 취득원가의 FVPL이 아니고 FVOCI. 자,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FVOCI, 이거 다 FVOCI에 대한 얘기니까 손상차손 계산하지 않죠. 손상차손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죠. 주식은. 자, 16번 재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손 FVPL에서 AC로 갈 때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다. 2번도 마찬가지고 그 A씨로 재분류하는 건 재분류의 공정가치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재분류 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A씨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재분류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포괄손익은 우리 AC에서 이제 조종할 뿐이지 재분류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16번의 답은 이 2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거기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세 번째 삼각국 AC에서 FPL 분류하는 경우 그러면 공정가치로 가게 되면 차이가 나죠. 그 차이 나는 것이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AC에서 FVOCI로 재분류하는 경우 그 차이 나는 것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맞죠. 자, 재분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FVPL에서 이것이 어디로 가면 AC로 가네요. AC로. 그럼 이제 공정가치로 대체를 하죠. 자,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VOCI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AC로 가는 거예요. AC. 그러면 항상 공정가치로 재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정가치 평가에 왔었어요. 그럼 여기 딸려있던 OCI가 있어요. 이렇게. 그 OCI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손실 충당금과 그 다음에 이제 AC에서 이제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요 말이 사실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수준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재분류 조정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요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이 두 가지를 빼서 이렇게 이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AC에서 지금 FV 지금 어디로 가냐면 PL로 가는 거예요. FVPL로 이렇게. 그러면 공정가치로 무조건 대체하는데 이게 AC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것을 OCI가 아니고 단기손익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고요. 어차피 얘는 공정가치하고 차이 나는 거 다 PL로 처리하거든. 단기손익. 자, 그 다음에 AC에서 FVOCI로 가는데 공정가치로 대체하는데 얘가 AC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요. 근데 그것은 얘는 다 OCI 처리해.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얘가 틀렸다. 이걸 재분류 조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직원 상품, 거래 상대방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는 금융자산이 아니죠. 금융부채지. 이렇게. 자, 3번에 잠재적으로 유리야. 이거 돼 있고, 기업이 변동 가능한, 이거 다 금융자산인데, 거기 나와 있는, 2번은 금융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사채를 이제 발행해서 A씨로,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총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만기까지 지급하게 될 캐시플로우는 5천만 원에다가 거기 이 액면이자율이 연 5%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만기가 3년이니까 이제 3번 이렇게. 그러면 총 캐시플로우는 250에서 750. 그러면 5,750이 이제 미래에 나가게 될 캐시플로우고요. 그곳의 현재 가치는 우리 5천만 원에 대해서 거기 현가계수가 0.8396이다. 그 다음에 그 250만 원에 대해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2.67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0.8396 그 다음에 250만 원 곱하기 2.673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4,866만 2,500원이 되어서 요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총 이자 비용이 되겠죠. 내가 지금 이만큼 자금 조달했고 미래에 이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 나는 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883만 7천 이렇게 이제 이 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전환사채 600만 원 발행하고
엑셀연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액면금액 600만원. 자, 1번이 이제 6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사채, 일반 사채의 이 공정가치는 거기 12%로 돼 있어가지고 600만원 곱하기 이 현가계수가 0.711 자, 그 다음에 600만원에 대해서 이 표시이자가 10%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10%. 그러면 이제 60만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환할증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2.4108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채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자, 600만원 곱하기 0.7118, 그 다음에 60만원 곱하기 2.4108, 4108 M 플러스. 자, 그러면 507,17280이 돼요. 그럼 이제 전환권 대가가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 엑셀연도의 이자 비용이니까 12% 곱하면 686,074 이렇게. 자, 이 전환사채 일반사채의 경우 12% 0.7118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산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봐보죠. 그래서 600만원에 곱하기 0.7118 그 다음에 이제 그 60만원 곱하기 12%다라고 하게 되면 685426이 되겠네. 685426 이렇게 426이다. 자, 거기 요것이 4018이에요. 4018 이렇게 2.4018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600만원에 곱하기 0.7118 그 다음에 이제 60만원에 곱하기 2.4018이다라고 해서 요것이 5711 880 이렇게. 그곳에 12% 하면은 이제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 자, 다음 중에서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의제 의무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효율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뭐 이런 경우에 우발부채에 이 해당이 되죠. 우발부채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우리 이 주석으로 공시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